네, 안녕하세요. AP 사이콜로지를 가르치는 케이트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제가 찍은 개념 정리는요, 컴프리헨시브 리뷰입니다. 일단 저의 강의를 소개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국의 고등학교 사립학교에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고, 그리고 UC 버클리 사이콜로지를 진학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발달심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압구정 SAT와 AP 전문 학원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달심리학 장학조교로서 일을 할 때 K-RISC-5라는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개정판 연구와 그리고 세미나 활동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의 수업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합니다. 기존에 제가 찍은 에센셜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다가와서 바로 직전에 뭔가 개념을 정리를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족집게처럼 찝은 것이 바로 에센셜 리뷰라면 컴프리헨시브는 조금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모든 개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P 사이의 흐름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완전히 정리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핵심 구조를 중심으로 AP 사이콜로지의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심화 개념 강의인데요. 이제 논리적인 구조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핵심 개념들을 프레임워크의 형태로서 재구성하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AP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상시에 학교에서 GPA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분석과 깊이 있는 설명으로 완성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암기의 형식이 아니라 왜 그게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이해하는 방향으로 쉽게 풀이를 해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 이해 과정들을 좀 보면서 외울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을 기반으로 고득점 포인트를 좀 핀포인트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콜로지 개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와 여러 예시들을 좀 활용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의 사례와 예시들을 들어서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표, 그래프, 구조와 모델을 활용한 시각적 심화 학습인데요. 전체 맥락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끔 이제 강의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시각적인 학습에 굉장히 많이 더 효율적인 학습의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래프라든지 차트라든지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문제풀이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또한 직결될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가 가장 효과적인 학생들한테는요, 첫 번째, 학교 GPA 수업에 못 따라가는 학생들입니다. 물론 AP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AP 시험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AP 사이콜로지 수업 시간에 사이콜로지에 관련된 핵심 개념 외적으로도 커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수업을 컴프리헨시브 리뷰를 들으면 GPA는 물론이고 AP도 둘 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효과적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과 큰 구조가 잡히지 않아서 개념 체계화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죠. AP 사이크 5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에센셜 리뷰를 듣고 5점 만점을 받았던 친구들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는 컴프리헨시브 리뷰이다 보니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혹여라도 4점을 맞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들은 5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시피 컴프리헨시브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강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나 차트 해석, 실험 디자인 등 실전형 분석 문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26년부터 2026년 이후에도 업데이트되는 코र्스로서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제 유닛들을 좀 볼 건데요. 이제 유닛 0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콜로지라는 개념이 문과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과적인 개념과 정말 밀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이라던가 그래프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러한 기초적인 단계를 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유닛 1은 생물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감각이라던가 신경세포라던가 뇌, 이러한 잠, 혹은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보는 부분이 있고, 유닛 2는 인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적인 부분, 그다음에 문제풀이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억력 관련해서, 그리고 forgetting이라고 이제 기억이 잃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포커싱을 해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닛 3는 발달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시컬 컨디셔닝, 어퍼런트 컨디셔닝 이러한 부분들도 커버를 하고 언어적인 발달이라던가 학습 발달이라던가 요거를 초점으로 설명을 하는 유닛입니다. 그리고 유닛 4는요. 소셜 사이콜로지와 퍼스널리티인데요. 사회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성격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유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닛 5 같은 경우는 정신질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질병의 증상들은 뭐가 있고 종류들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테라피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부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제 AP Psychology Comprehensive Review에 관련된 소개였고요. 바로 본 강의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닛 0.2에서 Scientific Method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아까 기존에 유닛 0.1에서는 Psychology는 뭐다? 과학이라고 했어.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도록 방식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비평적인 의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scientific method를 꼭 따라야 합니다. 자, scientific method의 definition을 보면 a self-correcting process for evaluating ideas with observation and analysis. 당연하죠.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observation과 analysis를 통해서 연구 과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자, when researchers submit their work to a scientific journal, peer reviewers, other scientists who are experts, evaluate a study's theory, originality, and accuracy. 자,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고 나서 논문을 낸다고 했을 때, 나 논문 내서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논문을요, 제3자 입장인 peer reviewers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도 또 다른 각각의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에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에러가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peer reviewer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야. 그래서 어떠한 theory를 내거나 했을 때 연구 논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은 peer reviewers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scientific method를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과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definition이 있어. 자, 첫 번째 theory입니다. 자, a theory is supported by data from research that has been completed and explains a question, thoughts, or phenomena. 가끔 친구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theory와 hypothesis를 미세하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theory는요, 우리가 처음에 갖는 그런 question mark가 아니라 그 question mark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 결말에 해당하는 논문적인 부분들 있죠. 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theory인 거야. 얘는 결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hypothesis는요, 아까 말했던 question mark 있죠.
백지장에다가 그냥 퀘스천 마크, 내 주관적인 의견이던 객관적인 의견이던 내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좀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들의 질문들이 여기 hypothesis에 들어가요. 자, a hypothesis is a specific testable predic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variables. 보통은 우리가 hypothesis를 이제 가정을 세울 때 변수가 하나인 경우보다는 두 개 정도가 보통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떠하다, 뭐 어떤 것은 어떠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변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hypothesis는요, must be falsifiable 할 줄 알아야 합니다. Which means the hypothesis can be proven wrong. 자,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는요, falsifiable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이 plant growth and sunlight이라고 써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정을 hypothesis를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식물이 잘 자란다가 만약에 hypothesis라고 치자. 그러면 그거의 falsifable한 hypothesis는 햇볕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가 falsifable이야. 그럼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하겠죠. 햇볕을 잘 받는 식물과 햇볕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식물, 이렇게 두 가지를 실험을 했어. 근데 결과로 보니까 햇볕을 잘 받지 않더라도 식물이 잘 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뜻은 뭐겠어? 기존에 내가 세웠던 원래 오리지널한 하이포테시스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입증할 수가 있는 거야.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하이포테시스의 퀘스천이요, falsifiable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컨트라스트가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하이포테시스는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된다는 거. 첫 번째는 null hypothesis라고 불립니다. 자, null hypothesis는 뭐냐? Claim that there is no effect of a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s. 자, 두 가지 variable 사이에서요, 어떠한 영향이나 효과가 차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구자가요, 기존의 약물과 그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새로운 약물의 효과랑 그 다음에 기존의 약물의 효과가 똑같아. 미미해. 뭐 어떤 영향이나 차이가 없어. 그러면 null hypothesis인 거야. 자, 그럼 반대로 alternative hypothesis는 뭐냐면, a claim that there is an effect or difference between the variable. 자, 두 가지 variable 사이에요, 영향이나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존의 약물하고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새로운 약물의 효과가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차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alternative hypothesis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cientific method를 통해서 hypothesis와 theory의 차이점을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definition을 보면 it outlines the exact procedures used in the study and outlines how the variables are measured or manipulated in the study. 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variables가 있을 거 아니야. 그 variables를 그냥 무작정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variable을 따르는 어떤 지침서, 가이드라인, 아웃라인 같은 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정확도를 위해서 그런 기준점을 두는데, 예시로 sleep versus score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잠과 성적에 관련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해. 잠을 많이 잘수록 성적이 올라간다. 뭐 이러한 하이포테시스가 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도요, 실험 참가자 그룹에 따라서 8시간 잔 사람, 그다음에 뭐 3시간 잔 사람, 혹은 하루 종일 안 잔 사람, 이렇게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적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그냥 성적이 아니죠. 왜? 수학하고 영어랑 또 다르잖아. 그치? 언어적인 것과 이과적인 부분들이 다른 거고, 또 내가 수학을 어떤 시험 범위를 보는 것인지, 혹은 객관식으로 보는 건지, 혹은 주관식으로 보는 건지, 그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험 과정에서는요, 이 operational definition,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변수에 맞게 설정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입니다.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to use precise operational definitions when they want to be able to replicate the original observations with different participants, materials, and circumstances. 자, 말 그대로요.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했을 때 연구를 하고 끝하고 평생 다시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 그치? 뭐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나와 비슷한 주제를 생각했던 그 후의 연구자들이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지. 그럼 그 연구자들이요. 내가 했던 그 연구 실험의 과정을 똑같이 따라 해볼 수 있으려면 operational definition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연구자들은 어떻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준점을 정해서 해버리면 아예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replicate, repeat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확한 기준점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자, 그리고 우리가 scientific method를 진행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methodology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experimental methodology라고 불립니다. experimental methodology는요, it explains behavior. 자, 행동을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두 가지 변수에 있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experimental methodology라고 해. 자, 그럼 반대로 non-experimental methodology는요, it just describes the behavior. 행동에 대해서 그냥 단지 설명만 하는 것뿐이야. 자, 이 설명만 하는 것뿐이지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they cannot explain the behavior and they cannot use to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말 그대로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사이에 얘네가 어떤 관계이지만 보자 묘사만 해주는 것이지 뭐 independent variable이 어떠한 cause가 일어나서 dependent variable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거는 바로 experimental methodology. independent variable이 dependent variable을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자, 오늘은 유닛 1, 우리 biological basis of behavior를 배울 예정입니다. 유닛 1 같은 경우는 다른 챕터에 비해서 친구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심리학적인 거에서 과학적으로 좀 풀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소 단어는 뭐냐? 유닛 1.1에서는 interaction of heredity and environment. 그러니까 유전하고 환경 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What has the most impact on human behavior and mental process? 우리가 첫 번째 소 개념 알아야 되는 부분은 nature. Nature는 말 그대로 heredity, 유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So this is the passing on of different physical and mental traits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우리가 DNA 부분 있죠? 유전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natur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환경에 관련된 용어는 바로 nurture이라고 합니다. 혹은 environment factors. 자, for example, family life in your social groups, education or societal influences. 자,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거 외적으로 우리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내 주변의 선생님들, 뭐 친구들, 그치? 그러한 부분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nurture이라고 한다. 자, 그럼 nature과 nurture를 배우면서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자, Darwin stated that evolution happens by natural selection. 자, 우리가 진화는요, natural selection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펼쳤던 학자였어. 자, 그럼 여기서 natural selection이 뭐냐? Organisms with traits that help them survive and reproduce are more likely to pass those traits to future generations. 자, 유전적으로 우리가 세대를 걸쳐서 우리 조상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연스레 없어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DNA는 세대 바이 세대로 전달이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픽하는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그게 바로 Natural Selection에 관련된 이론이었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가끔 genetic하고 그다음에 이제 evolutionary psychology하고의 개념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질문과 답의 형태로 정리를 해봤어. So the first question is about how are we humans alike because of our shared biology and evolutionary history. 자, 이런 인간이 alike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 biology와 evolutionary history 때문에 alike한 부분은 어떻게 일하는지 그거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바로 evolutionary psychology야. The study of the evolution of behavior and the mind using principles of natural selection. 자, 그러면 이제 사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말 그대로 생물적인 유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How do we individually differ because of our different genes and environment? That's the focus of behavior genetics. It's the study of the relative power and limits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behavior. 자, 두 가지의 학문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다른 점은 psychology는 말 그대로 과학의 베이스이긴 하지만 min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분은 behavior genetics는 mind를 공부하지 않고 말 그대로 genetic과 environmental influence 사이에서의 relationship을 본다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쥐네 관련해서 조금 공부할 건데, 물론 이제 바이올로지의 과목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 딥하게 배우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 첫 번째, genetic code입니다. 자, genetic code가 뭐냐? Every cell nucleus contains the genetic master code for the body, made up of 46 chromosomes, 23 from the mother and 23 from the father. 자,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이 genetic cod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개를 어머님으로부터 받고 또 다른 23개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총 46개의 크로모즘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 gene이라는 개념을 보면 it's the biochemical units of a heredity. 자, DNA structure, chromosomes consist of coiled chains of DNA. DNA structure 우리 이런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또 다른 용어는 genome입니다. 자, the complete instructions for making an organisms. And last one, genetic predisposition. 이 용어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genetic predisposition이 뭐냐면은 특정 질병,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요, 어떤 환경에 딱 그 맞았을 때 그 유전적인 질병이 팡 하고 스위치가 온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 어떤 특성이라던가 유전적인 특정 질병들. 그래서 genetic predisposition의 definition을 보면 the increased chance of developing a specific trait or conditions due to our genetic code. 그래서 뭐 조현병이라던가 혹은 우울증 우리가 챕터 5에서 배울 거지만 조현병이나 우울증은 사실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들은 세대를 걸쳐서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데 근데 무조건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발병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이 잘 드러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갖춘 데라면 당연히 질병은 발병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nature과 nurture를 공부하면서 학자들이 제일 많이 데리고 연구를 한 대상은요. 트윈입니다. 트윈, 쌍둥이, 쌍둥이와 입양아들. 자, 일단 쌍둥이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dentical twins라고 불리고 두 번째는 fraternal twins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identical twins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아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쌍둥이 있는 친구들인데 완전 똑같이 생긴 친구들 있죠. 완전 똑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론 희미하게 조금 다른 점은 있겠지만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identical twin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develop이 되냐? Individuals who developed from a single fertilized egg that split it in two, creating two genetically identical organisms. 자, fertilized egg는 single, 딱 하나야. 거기서 divide 된 상황인 거야. 자, 그럼 반대로 fraternal twins는요, 보통 남매들 있죠. 쌍둥이 남매들, 여자와 남자, 근데 동시에 태어난 친구들.
Individuals who developed from a separate fertilized eggs, they are genetically no closer than ordinary siblings, but they share the prenatal environment.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fraternal twins들이 이제 크고 나서 보면 정말 달라요. 얘네들이 쌍둥이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얘네들은요, 애초에 fertilized egg가요, 2개입니다. 2개에서 이제 develop 되는 부분인 거고, identical twins는 하나에서 divided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우리가 이제 separate twins, 자, 트윈이 자랐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어떤 환경인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헤어지게 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공부를 한 거야. 똑같은 쌍둥이면 DNA를 share를 100%할 텐데, 그럼 얘네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았을 때 서로가 각기 같은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 중에 유명한 케이스는 이제 보고타 브라더스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사건의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So William and George accidentally discovered to be identical twins, separated at birth due to a hospital error. Each was raised with another twin, Wilbur and Carlos. They grew up believing they had a fraternal twins, but in reality both pairs were identical. 자, 윌리엄 앤 조지와 그 다음에 윌버 앤 칼러스 어찌 됐건 얘네들이 지금 이제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각각의 쌍둥이였는데 일란성 쌍둥이 identical twins들이었는데 얘네가 hospital error로 인해서 실수로 바뀌게 된 경우야. 실수로 바뀌게 돼서 당연히 사는 지역도 다를 거고, 그치? 유전적인 입양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겠지. 근데 얘네들은 입양이 됐다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겠죠. 이러한 hospital error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면요. 윌리엄하고 조지는 identical twins인데 raised apart 된 상황. 그다음에 윌버 앤 칼로스는 identical twins고 얘네들도 raised apart 된 상황입니다. 자, 윌리엄과 조지의 일란성 쌍둥이는요. both jokesters, strong and supportive 이러한 성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윌버 앤 칼로스는요. both moody, organized, prone to crying, same speech impediment. 얘네들은 이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었던 쌍둥이였던 거야. 자, 오늘은 유닛 2 cognition에 관련해서 배울 예정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요. perception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보고자 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 컨셉은요. selective attention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적 주의라는 뜻이야. Focusing conscious awareness on a particular stimulus. Our consciousness focuses on one thing at a time. A classic example of a selective attention is cocktail party effect. 이게 무슨 말이냐?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사람은요, 한 가지 자극에 있어서 그 자극에만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지 여러 가지의 자극을 동시에 인식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자극씩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는 칵테일 파티 이펙트가 있다. 이거 칵테일 파티 이펙트는 무슨 현상이야? 우리가 엄청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이름이 불린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 그쵸? 근데 그 순간 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돌아보는 순간에 내가 그 상황에서 원래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 대화 관련해서는 거기에는 집중을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자극에만 우리가 consciously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은 at the level of conscious awareness, we are blind to all but a tiny sliver of visual stimuli. 자, 우리가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항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또 그 자극 안에서도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 그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불립니다. 자, failing to see visible objects when our attention is directed elsewhere. 자,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세는 실험이었어. 근데 그 내 앞에 있는 거는 농구공들이 엄청 많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고 있는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고릴라 인형이 지나가고 있는 거를 내가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캐치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자극에 인식을 계속 두고 있는 거야? 농구공 세는 거에만 자극을 두고 있는 거지, 인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주의하게 저 멀리 있는 그 고릴라 인형이 지나가는 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지. 그게 바로 inattentional blindness야. 우리가 주의를 다른 곳에 둘 때요,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change blindness는 inattentional blindness에 속하는 A입니다. 자, failing to notic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 form of inattentional blindness. 자, 뭐 우리 환경이 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인 거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뭐 옷의 색깔이라던가 혹은 뭐 모형이라던가 형태라던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노리스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perceptual set라고 합니다. perceptual set가 뭐냐? A mental predispositions to perceive one thing and not another.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라던가 사고방식이라던가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극을 보는 방식들이 좀 다르게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자, A, B, C라고 놓여있는 한 여인의 모습인데, 자,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들한테 먼저 A를 봐 라고 했어. 자, 그럼 A를 보면 너네들은 뭐가 먼저 떠오르니? 한 여자? 한 여자가 떠오르겠죠? 그쵸? 옆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B가 아니라 C를 보세요. 자, 얘들 그럼 C를 보면 뭐가 보이니? 계속 여자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 눈에는 할머니로 보입니다. 네. 할머니로 안 보이는 친구들은 잠시 파우즈하고 한번 할머니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C는 할머니처럼 보여. A는 여자처럼 보이는데 C는 할머니처럼 보이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B를 보라고 했어. B를 보면 이거는 할머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단 말이지. 자, 이처럼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고의 틀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기대로 인해서 바라보는 시선의 자극을요 되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두 번째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노란색 칸에 있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A, B, C인 것 같잖아. 그치? 왜? A하고 C는 알파벳이니까 당연히 중간에는 B, 알파벳 연관성 있게. 그쵸? 자, 근데 탑다운으로 또 12, 14 이렇게 숫자가 있어. 그럼 가운데는 숫자이겠거니 13이겠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이처럼 이러한 우리가 자극을 다르게 인식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perceptual set라고 한다. So our learned concepts prime us to organize and interpret ambiguous stimuli in certain ways.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개념의 틀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스키마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애매모호한 자극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perceptual set influences how we interpret stimuli, but our immediate context and the motivation and emotion we bring to a situation also affect our interpretation. 우리가 perceptual set를 보았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던가 내가 겪었던 경험이라던가에 따라서 자극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어. 근데 꼭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내면적인 어떤 사고의 틀뿐만이 아니라 그 즉각적인 맥락, 상황 속, 환경 속, 그 다음에 감정, 그치? 그 다음에 뭐 동기, 이런 거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perception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키 컨셉은 Gestalt rule입니다. Gestalt psychologists describe the principle that govern how we perceive groups of objects. 자,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figure-ground relationship이라는 키 컨셉이 있다. 여기서 figure는요, 앞에 놓여져 있는 정경 부분이고 ground는 background, 뒷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So what part of a visual image is the figure and what part is the ground or background? So for example, a picture of the vase. 자, 선생님이 예시 그림을 가지고 왔어. 자, 너네들이 봤을 때 앞에 보이는 배경과 뒤에 보이는 배경이 어떤지를 좀 봐봐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컵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또 보면은 사람 두 명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관계를 바로 figure-ground relationship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착시 현상 같은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자, 그러면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각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프린시플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proximity입니다. proximity가 뭐냐? Objects that are close together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belonging in the same group. 물체가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similarity입니다. 자, similarity란 objects that are similar in appearance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belonging in the same group. 어떠한 물체가요, 좀 비슷한 색상이라던가 혹은 비슷한 형태, 모형을 띠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한다 이 얘기야. 세 번째, continuity입니다. Objects that are arranged in a continuous line or curve are more likely to be perceived as belonging in the same group. 어떠한 물체가 연속적인 선이나 혹은 곡선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가 바로 continuity야. 그 다음에 closure. Recognizable objects are perceived as part of the same group, even with the gaps, as the mind fills in the missing parts using top-down processing. 자, 우리는요, 이렇게 빈 부분을 볼 때요, 자동적으로 뇌에서요, 그 빈 부분을 채워가지고 하나의 그룹, 하나의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탑다운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제 유추를 하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자, 이번에는 유닛 3.3에서는 Cognitive Development, 인지적인 발달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cognition이 무슨 뜻인지를 봐야겠지. cognition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커버는 했었는데, cognitions means all the mental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inking, knowing, remembering, and communicating.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cognition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정신 활동은 뭐와 관련이 있어? 생각, 그 다음에 뭐 알고 있는 거, 기억하는 거, 소통하는 거 등등등. 그게 바로 cognition이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객관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키마는 선생님이 말했죠. 개념적인 틀이야. Cognitive rules we us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world. 그 다음에 assimilation은 뭐였어? 우리 유닛 2 그 cognition 관련해서도 배웠을 때 나왔었는데, assimilation은요, 새로운 정보를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념 틀에 끼워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kids wearing cowboy boots라고 되어 있어. 자, 나의 개념 틀이 생성이 됐을 때는 카우보이 부츠라는 게 무엇인지 신는 거구나 라는 신발 종류인 거라는 걸 알았고, 어린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게 다 이제 카우보이 신발이었어, 가을에. 그래서 그러면 카우보이 신발은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구나 하고 새로운 정보를 끼워 맞추는 거지. Incorporating new experiences into existing schema. 자, 근데 accommodation은 뭐냐? Changing schemata when new information does not fit.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개념 틀을요, 수정하는 거야. 그래서 adult wearing cowboy boots.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시는 뭐였어?
카우보이 부츠를 신는 건 아기들만, 그치? 어린이들만이었었는데, 새로운 정보라는 건, 어른들도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다니네? 이게 새로운 정보야. 아, 그러면 카우보이 부츠라는 이 개념 틀은요, 어린이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인 어른들도 신을 수 있구나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틀을 수정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Cognitive Development에서 제일 중요시 알아야 되는 학자입니다. 존 피아제트입니다. 존 피아제트는 정말 유명한 발달 이론에 관련해서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이 피아제라는 사람은요, noticed that children of the same age often gave similar answers on an intelligence test, even if the answers were wrong. 자, 피아제가 발달 이론 중에 어린이들 상대로요, 어떤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이 지능 시험이었어. 근데 그 지능 테스트를 보는데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요, 틀리는 것도 똑같고 주는 답도 다 비슷비슷하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왜 아이들은 이 연령대 아이들, 저 연령대 아이들, 또 다른 연령대 아이들마다 각각의 그 아이들이 주는 그 비슷한 답들이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Piaget believed children think in ways that are different from adults, leading to a cognitive development. 그래서 피아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어른과는 다르구나 라는 거를 믿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왜 보는 관점, 인지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를까? 그러면 아이들의 cognitive development에 관련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라는 부분이 있었지. 자, 그래서 피아제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서요. 이 four stages에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키포인트만 딱딱딱 이렇게 나눠서 이론을 냈습니다. 자, 말 그대로 four stage야. 단계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sensory motor stage입니다. 이 단계는요, 나이 연령대가 태어났을 때부터 2살까지 정도가 바로 sensory motor stage인데, 이 단계의 특성은 뭐가 있냐? experiencing the world through the sense, developing object permanence.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을 이제 세상을 이제 보면서 경험하고 막 감각 같은 것도 막 오감각 있죠. 뭐 촉각도 있고 뭐 미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경험하는 거지. 그리고 object permanence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object permanence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체가 앞에 있는데 사라졌을 때도 원래 그 물체가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object permanence야.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어떤 1살짜리 아기가요. 공을 갖고 놀다가 그 공이요.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네. 자, object permanence가 발달되려고 하거나 이제 발달이 시작된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요. 그 공이요. 사라졌다. 에이, 없어졌네? 하고 끝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라 object permanence가 발달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공이 들어간 침대 밑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딨지 하면서 찾으려는 신용을 합니다. 자, 그건 바로 object permanence라는 발달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인 거야. 물체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더라도 그 물체는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두 번째는 pre-operational stage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2살부터 7살까지 해당하는 단계이고요. 여기서의 중요한 특성은 using language and symbols, egocentric thinking, theory of mind development. 자, 얘네들이 이제 언어의 발달이 좀 있는 단계이죠.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 상징적인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egocentric은 무슨 뜻이냐? 자기 중심적인 거야. 자기만 아는 거, 자기의 관점만 보는 거. 그 다음에 theory of mind. theory of mind 중요하죠. 마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타인의 관점과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은 나와는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는 능력인 거야. 어찌 보면 egocentric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이 두 가지를 둘 다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단계에서
배우고 이제 발달을 한다라는 점. 이거를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theory of mind가 없으면 계속 egocentric만 있기 때문에 타인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뭘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냥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좀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concrete operational stage라고 합니다. 자, 이 단계는 8살에서 12살 정도 나이대에 속하는 단계이고 concrete operational stage의 key features는 logical thinking, understanding concepts of conservation,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발달을 하고 concepts of conservation은 보존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conservation의 컨셉이 생긴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아마 너네들도 어떤 실험이나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을 거야. 아이들을 대상으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두 컵이 있는데 컵의 모양이 달라. 하나는 높이가 되게 길고 하나는 높이가 되게 낮은 물컵을 두 개를 놓았는데 똑같이 물의 양은 담겨져 있는 거야. 여기도 50ml면 여기도 50ml 해놓고 똑같은 물의 양이야. 자, 그랬을 때 어느 게 물이 많이 더 들어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concept of conservation이 있는 거고 높이가 긴 거를 가리키면서 이 컵이 높이가 기니까 얘가 더 많아요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conservation의 컨셉이 덜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보여져 있는 물질적인 특성을 제외하고 안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속성은 계속 보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발달하는 거는 concrete operational stage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formal operational stage라고 합니다. 자, 12살에서 adulthood까지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자, abstract reasoning, hypothetical thinking, metacognition. 자, 추상적인 사고, 그쵸? 그 다음에 hypothetical thinking, 좀 비평적인 사고, 그 다음에 metacognition,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사고하는 그 과정을 통찰하는 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 formal operational stage다. 이거 피아젯의 4단계는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개념들은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이 피아젯의 티오리에 대해서요. 자, 이번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할 거냐면 바로 motivation and emotion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motiv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동기부여라고도 하죠. So motivation is a need or desire that energizes and directs behavior. Psychologists have viewed motivated behavior from 4 perspectives.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기부여라고 해서 내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부여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들 수 있는 4가지의 theory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요 4가지는 이따가 바로 뒷장에서 하나씩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instinct theory라고 해서 본능에 관련된 내용이야. So focuses on generically predisposed behaviors. And number 2, drive reduction theory focuses on how we respond to inner pushes and external pulls. And number 3, arousal theory focuses on finding the right level of stimulation. And number 4, Abraham Maslow's hierarchy of needs focuses on the priority of some needs over others. 자, 우리 이거 hierarchy of needs는 저번 시간에 한번 커버를 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instinct theory는요, 뭐냐면 to qualify as an instinct, a complex behavior must have a fixed pattern throughout a species and be unlearned. 본능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 인간에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동물에서 근거해서 이론이 나온 바탕이 맞아. 그래서 instinct theory의 example로 볼 수 있는 거는 imprinting in birds, return of a salmon to their birthplace, infants' innate reflexes to root for a nibble and a suck. 자, 본능이라는 건 사람은
사람이든 인간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다 본능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본능에 충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온 theory인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예전에 오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imprinting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바로 눈을 뜨자마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엄마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막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지. 그다음에 연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고요. 우리 휴먼으로 따졌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 보여주는 본능적인 리플렉스들이 있었어. 그쵸? 그래서 뭐 루링 리플렉스도 있었고 그 6가지, 7가지 그 리플렉스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모티베이션이 또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냐? Driver Reduction Theory라는 곳에서 나온다. 첫 번째, Behavior is motivated by biological needs. 자, 행동은요, 생물학적인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적인 욕구라는 거는 생존 본능을 나타내는 것들이야. 그래서 뭐 음식이라던가 물이라던가 혹은 지낼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집, 환경, 이런 쉘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drive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The impulse to satisfy a need. 우리가 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충동들이 바로 drive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배고파. 배고프면 어떡하겠어? 밥을 먹으려고 하겠지? 그런 것처럼 배고팠을 때 내가 밥을 먹어서 이 배고픔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 바로 drive라는 거야. 근데 이 drive가요. 좀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rimary drives라고 해서 biological needs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이제 뭐 목이 말라, 배가 고파, 무언가 부족한 부분에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second drive에서는 우리가 learned needs라고 해서 우리 뭐 돈이라던가 혹은 물질적인 부분들 그런 걸로 우리가 drive가 될 수가 있는 것들. 자, driver reduction is one way our bodies strive for homeostasis, the maintenance of a steady internal state. 자, homeostasis는요, 내 내부라기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내가 영향을 받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이나 내부 환경은요, 원래 상태로 이제 안정화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게 바로 homeostasis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떠한 생존적인 본능 욕구,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드라이브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arousal theory라고 합니다. We seek an optimal level of excitement or arousal. People with high arousal needs may engage in thrill-seeking activities. For example, skydiving or roller coasters. 자, 우리는 각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느냐? 뭐 이제 excitement 할 때 혹은 arousal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각성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각성이 좀 높은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극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런 활동들을 즐기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롤러코스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아. 그렇잖아.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예 도전도 안 하겠지. 근데 각성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되게 익사이먼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스카이다이빙하고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즐깁니다. 자, 그거의 베이스로 나온 용어가 핵심 키포인트가 Yerkes-Dawson Law라는 용어가 있어요. We perform best at the moderate levels of arousal.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수행을 할 때는 너무 높은 각성도 아니고 너무 낮은 각성도 아닌 중간 정도의 각성을 가졌을 때 최적화된 수행 능력을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너무 쉬운 과제는 우리한테 너무 쉬우니까 어때? 자신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치?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떠한 excitement와 arousal이 높겠죠? 그쵸? 그다음에 만약에 어려운 과제, difficult task를 할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excitement도 낮아질 거지, 그치? 어려운 과제니까 재미가 없잖아, boring하잖아. 그래서 arousal 자체도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Yerkes-Dawson Law에서 얘기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중간 정도의 그 arousal이 있을 경우가 바로 퍼포먼스 하는 데에 아주 하이한 그런 최적화된 수행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otivation에 근거한 우리 hierarchy of needs도요,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So if our physiological needs are met, we become concerned with personal safety. 자, 우리가 어떠한 생체학적인 욕구를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그 생체학적인 욕구 이후에 또 뭐겠어? 개인적인 어떤 세이프티를 위해서 또 욕구를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우리 hierarchy of needs 하면 그 피라미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던 1단계가 뭐였어? 생물학적인 욕구, 생존 본능이 필요한 욕구들 있잖아. 그치? 뭐 water, shelter, food 이런 것들. 그게 채워지면 두 번째, personal safety가 있겠죠. 뭐 family, home, 그치? school 뭐 이런 것들. 자, 그것 또한 욕구가 채워지면 또 그 다음 단계. 그 피라미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챕터에 있어요. 자, if we feel safe, we then seek to love and to be loved. 자, 우리가 안전하다고 좀 느끼고 안정적인 상태라면요. 그 다음에는 뭘 찾겠어? 사랑이라는 부분, 뭐 엄마 아빠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 그 다음에 뭐 친구들 간의 사랑, 혹은 뭐 내가 또 사랑을 받아지게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차근차근 욕구대로 단계별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with our love needs satisfied, we seek self-esteem. 그리고 나서 모든 외부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 hierarchy of needs에서 맨 꼭대기 있는 부분 있죠. self-actualization하고 self-esteem하고 관련된 것들, 자기 내면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또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안에 불화가 있다거나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이러면은 집에서 공부하기가 쉽나? 쉽진 않죠. 그리고 나 또한 어때?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단계별의 욕구들이요, 제대로 실행을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hierarchy of needs로 인해서 또 motivate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opponent process theory입니다. 자, explains addictive behaviors after a stimulating activity, for example, smoking. We seek to return to our normal baseline state. 자, 요거는요, 그 약물 관련된 행동하고 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약물에 중독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어떠한 동기부여라는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약물을 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withdrawals가 일어나지.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은 또다시 또 약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약물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addi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Withdrawal makes us seek more of the substance to feel normal again. 우리가 이러한 금단 현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동기부여로서 다시 또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닛 5.4 Categories of Psychological Disorder에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신질환의 종류를 하나하나씩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disorder는 뭐예요? Neurocognitive Disorder입니다. 자, 신경인지적인 장애를 우리가 Neurocognitive Disorder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Autism Spectrum Disorder 이래서 이제 자폐증, 자폐 관련된 장애입니다. Difficulty with social interaction, hypersensitivity to sensory input, repetitive behaviors. 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생활,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같이 어울려서 하기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되게 감각적인 어떤 자극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이렇게 터칭한다거나 무언가 이렇게 만지는 것 말고도 이렇게 포킹한다거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지나치다가 스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좀 합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복적인 행동이 특정하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이 뭐 고개를 까딱까딱 거린다던가 혹은 뭐 손가락이나 팔을 움직인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HD는 너네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새 뭐 ADHD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ADHD를 가지고 있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ADHD는 뭡니까? Trouble focusing, 집중력을 잘 못하는 부분이죠. Diagnosed more in boys, girls may have underdiagnosed symptoms due to less hyperactivity. 자, 남녀의 차이로 보면요. 남자들이 조금 더 ADHD라는 이러한 디스오더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여자들은 그에 비해서는 좀 underdiagnosed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이유는 여자들은 어떻다? less hyperactive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ADHD를 설명하는데 근데 요새는 남녀를 불문하고 ADHD는 다 뭐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또 성인들도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자, 두 번째 disorder는요. anxiety disorder입니다. 불안 장애입니다. 불안. 자, 일단 불안 장애는요. 포비아도 들어가 있어요. 자, 포비아에서는 포비아라는 뜻이 뭐냐? Intense irrational fears of a specific objects or situations. 뭔가 극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특정한 무언가에 엄청 드라마틱하게. 자, 그럼 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claustrophobia라고 불리는데요. Fear of enclosed space. 어떠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불안 장애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폐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거나 혹은 창문이 없는 방 이런 곳.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서 극적인 이런 불안증이 막 돋구는 게 바로 claustrophobi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공포증을. 그다음에 arachnophobia는요, fear of spiders, 거미 공포증입니다. 그다음에 agoraphobia, 어떤 공포증이냐? Fear of open public spaces, 광장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자,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사람들이 그래도 또 단체적으로 좀 있는 곳에서의 극적으로 느끼는 공포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고라포비아는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공황장애도 있고 광장 공포증도 있고 아고라포비아. 그다음에 acrophobia,는 fear of heights, 고소공포증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층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또 롤러코스터를 못 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social anxiety disorders, anxiety disorder에서는 이제 phobia 끝났고 social anxiety disorder은 사회 불안 장애인 거야. 사회 불안 장애 말 그대로 어때? situation, 어떠한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극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거. 그다음에 GAD라고도 합니다.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Constant Low Level Anxiety. 불안은 있는데요. 극도로 높다기보다는 낮은 강도로의 불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GAD입니다. Panic Disorders, Sudden Episodes of Intense Anxiety. Panic attacks, 약간 공황장애처럼 그냥 한 번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intense anxiety가 막 일어나는 거. 그래서 패닉 어택이 와가지고 쓰러진다거나 혹은 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의 원인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냐? 첫 번째 perspective는 psychodynamic perspective입니다. Anxiety results from unconscious conflicts between the id, ego, and superego. 자, 우리 psychodynamic의 초점은 뭐야? 메인 포인트는 뭐야? 무의식적인 갈등, 무의식적인 어떤 내면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를 공부하는 게 psychodynamic이었어. 그렇잖아. 그러면 걔네들의 관점도 어디에 포커스가 됐겠어? unconscious conflict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무의식적인 갈등이야. between id, ego, and superego 사이에서. 그래서 for example, repressed desires create an internal conflict which manifests as anxiety. 자, 나의 내면적인 어떠한 갈등을 억압함으로써의 그 나중에 불안 장애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psychodynamic perspective고, behavior perspective 관점에서 anxiety disorder를 보면 anxiety is a learned response through classical conditioning or operant conditioning. 얘들아, behavior 하면 우리 이거 컨디셔닝에 대해서 배웠잖아. 학습적인 거.
보상하는 거, 강화하는 거, 처벌하는 거, 고전적으로 우리가 스티뮬러스의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 그거랑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지. So for example, a child who becomes fearful after getting lost associated that experience with heights, developing acrophobia. 이것도 학습된 거야.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이 높이에 관련된 그거를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요. acrophobia, 고소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cognitive perspectives. 얘들아, cognitive는 뭐야? thinking, 사고, 생각, 내 인지적인 거. 그 부분에 관련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도 이렇게 나옵니다. anxiety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irrational dysfunctional thinking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러한 사고 때문에 불안이 일어난다. So someone with the GAD may have unrealistic expectations for themselves, leading to constant worry and anxiety. 자, 그래서 내가 발표하면 나는 틀릴 거야. 이러한 생각인 거잖아. 그치? 그럼으로써 엄청 극도의 불안감이 느껴지고 혹은 정말 막 손에 땀이 나고 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뭐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는 뭐야? irrational thinking, 그쵸? dysfunctional thinking인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anxiety disorder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somatic symptom and a related disorder입니다. 신체 증상에 관련된, 신체 증상의 장애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physical symptoms caused by psychological issues without a clear medical explanation. 어떠한 의학적인 그런 소견 없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에 속하는 conversion disorde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Patients may experience paralysis or blindness without a biological cause. 어떠한 생물학적인 요인, 어떤 신체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이 보이질 않는다거나 시각을 잃는다거나 청각을 잃는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conversion disorder이야.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떠한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으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omatic symptom disorder도 왜 일어나는지 각각의 perspective대로 좀 설명이 됩니다. psychodynamic perspective는 내가 psychodynamic은 뭐라고 했어? 무의식적인 갈등, 내 내면에 있는 어떠한 깊은 어떠한 그런 경험으로 인한 느꼈던 것들. 그렇죠? 그런 충동적인 부분들. These disorders result from unresolved unconscious conflicts that manifest as a physical symptoms. Behavioral perspectives는 뭐였어? 학습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돼서 강화가 되는 부분들. 근데 요 somatic symptom은요, 우리가 behavioral perspective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physical symptoms are reinforced by avoiding a unpleasant task. 우리가 회피 행동으로 인해서 강화가 되는 경우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 Someone may avoid work.